XSFM입니다. I, D, W, K. 2018년 11월의 마지막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평일은 미나문구인데요. 김미나 아저씨 오늘 준비해 오신 얘기 뭡니까? 게임입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에 대한 이야기를 할 모양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광고와 뉴스 라운드업 뒤에 미나문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피부와 모질은 트루패밀리 마유와 홀스미트,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패밀리를 주세요. 2019년의 문을 여는 XSFM의 한 해를 정리하는 XSFM 위켄드.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더 K 아트홀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40회 공개방송, 아쉬운 대로 서울은 팟캐스트 시대. 같은 날 같은 곳 저녁 6시에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방송,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 1월 6일 일요일 오후 5시 오디오북 설화소리 공개방송까지. XSFM 위켄드의 예매 및 자세한 사항은 곧 공개하겠습니다. XSFM 위켄드. 위켄드는 오지 않지만 네. XSFM 주말이에요. 왔다 가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적이 있죠. 저희가 공연장을 오랫동안 찾아 헤맸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연말 공연장은 원래 연초에 예약을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님이 6개월 동안 전국의 공연장에 읍소를 하고 다녔는데 그렇습니다. 공연장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네. 1월 5일에요. 근데 공연장이 잡히니까 유피님이 너무 신나가지고 네. 공개방송 3개를 한 번에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호텔에 처음 가본 거야. 스파도 잡고 워터파크도 가고 네.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 그런 느낌의. 네, 공개방송 3개를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네. 먼저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1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네. 1월 5일 토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 첫 번째 토요일.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이 진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연말에 부산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부산에서 우리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네, 사실 전국에서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 한 곳 빼고는요. 네. 와서 2시부터 4시까지는 요파씨 공개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네. 재밌는 사연은 원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깜짝 출연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시에 이제 공개방송이 끝나요? 그럼 2시간 정도 이제 서울숲을 거니시다가 서울숲은 너무 멀고요. 네, 그래요? 네, 서초 구민회관 근처 어딘가. 네. 네, 윤봉길 의사 박물관 이런 게 있어요, 기념관. 네, 거니시다가 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 그 알실 300회 공개방송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못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주제로 그 알실을 아우르는 네임드 패널들의 알찬 컨텐츠를 준비 중입니다. 네. 그거 정해지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공연은,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더 K 아트홀, 옛날에 교육문화회관이라고 부르던 곳에서 합니다. 저희가 채울 수 없는 공연장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왜냐면, 간만에 잡혀서 무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좀 해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 네. 되는 대로 잡았는데 너무 큰 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윌락교를 준비 중입니다. 사실상 라이브 에이드급이다. 이 정도면. 너무 크다. 우리가 소화하기에는. 그런 공연장에서 1월 5일 토요일 이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방송과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공개방송을 하고요. 네. 네. 그것은 알기 싫다 공개방송은 깜짝 놀랄 구성과 뻔한 패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6일에 네. 오후 5시부터 7시 반까지 네. 오디오북 설화소리의 공개방송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른 공연장이고요. 추후에 설화소리 본방을 들으시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XSFM 페이스북 소셜에서도 알려드리고요. 다른 공연장이지만 그 인근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티켓 판매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고요. 아마 그 알실 티켓 판매와 요파시 티켓 판매 그리고 소라소리 티켓 판매가 각각 다른 날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야구 플레이오프 방식을 참고했습니다. 각각 다른 날에
예매합니다. 왜냐면 국정감사 때 그거 예매하다 빡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세민도 도와주고 했는데 네, 서로 아무 쓸모도 없어요. 나만 당할 수 없지.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에요. 같은 날 하는 것보다는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기 다른 날로 티켓팅을 준비하도록 하겠고 그것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군요. 트래픽이 몰리니까 네. 분산을 시켜야 되는군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 300회 특집 공개방송 1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서울 서초구 더케이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네. 트루패밀리에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공연 보시느라 먼데 나가시는데 맛있는 거 주고 가세요. 네. 그 전에 준비됐던 간식도 몸에는 좋지만 맛있는 간식이었다면은 네. 이건 아이의 건강 기능성 간식입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반려동물도 요새는 피곤할 일이 많거든요. 반려동물은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네. 반려동물에게도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루테인, 달의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함박 스테이크 슬라이스 3종입니다. 참 사람 먹는 함박 스테이크엔 이런 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말입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멍멍이라고 쓰셨는데 네. 이걸 내가 읽으라고? 지는 그렇게 안 할 거면서 유면상 PD가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멍멍. 네. 그리고 유면상 PD는 그 반려견하고 살 때 본인이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잘 모를 겁니다. 반려견의 마인드. 그때 어머님이 거의 다 챙겨주셨고. 예. 네, 이 성분들의 효능은요. 눈 건강, 장 건강, 그리고 알러지 반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백내장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거나 강아지들은 백내장이 거의 이제 좀 연로하신 분들은 많이 걸리죠. 네. 네. 눈곱이 많이 끼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똥을 못 싸고 있으면 얘는 말도 못 하고 네. 좀 눈치 빠른 주인이야 이렇게 좀 마사지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괴로울 가능성이 많죠. 항문낭에 문제가 없는 반려견이 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신제품 기념으로 이벤트를 해야죠. 신제품 2종을 구매하시면은 3종이 갑니다. 아, 그래요? 하나 더 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종류가 3개가 있는데, 네. 2개의 종류만 구매하시면 풀세트로 간다는 거죠? 네, 랜덤으로 다른 걸 더 줍니다. 네. 심지어 기간도 길게 합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안 적혀 있네요. 네. 네. 일단 길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반려동물이 더 맛보기 위해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꼭 열렬한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2018년 11월 마지막 주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에 대한 항의가 많아지자 송원석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네, 당에서 혼났다는 얘기입니다. 네, 송원석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국비 끊자라고 말하면서 보통은 국비 끊자라고 안 하고 도비나 시비로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이제 지방자치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안다는 겁니다. 아무튼 난 몰라 끊어 라는 뜻이라는 걸요. 송원석 의원은 이게 같은 사업에 이제 진짜 주머니만 바뀌는 건지 알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 돌봄 사업은 기존의 돌봄 사업을 대체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송 의원이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예산 감액을 철회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기록. 이 사람은 김천이에요. 네. 김밥천국이요. 내가 곧 김천이다. 김천은 또 바로 옆에 있는 구미랑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구미는 타지인이 많은 도시죠. 근데 김천의 정치색은 영남 내륙 그 자체입니다. 이제까지의 기록을 보면 한나라당 공천 받은 사람과 한나라당 공천 떨어진 사람이 1, 2등 하는 곳입니다. 네. 민주당은 후보도 못 내고요. 본인은 이제 자리 안 뺏기면 괜찮아요. 공천되면 괜찮아요. 대신에 당이 너무 놀란 것 같아요. 당의 1년의 반응을 보건대. 왜냐면은 이게 지금 1조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61억이란 말이에요. 네. 60억 깎자고 난리를 쳤는데 이게 신문에 너무 크게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한국 1년 예산 400조 중에 저처럼 수에 약한 사람은 감이 안 오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60억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 나누면 66,667분의 1입니다. 66,667분의 1이요? 국가 예산 중에 그거를 쓰자고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했다가 이 덤탱이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기재부는 원래 국회의원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걸 깎겠다, 터무니없다, 너무 비싸다, 이런 소리 하러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런 얘기도 다 했을 거예요.
이미 다 얘기했는데 막판에 가서 그래도 이게 좀 너무하다라는 말을 한 거죠. 기재부 차관이 눈물을 보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저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재부 차관이 예산 쓰라고 국회의원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가는 사업보다 약간 금액을 좀 절감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돌보미를 가정으로 보내주는 서비스였다면은 이 돌봄 사업은 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한 명의 돌보미가 한 3명 정도를 돌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면은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돈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타당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지지율 지금 정부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번 정부 후반기에 깎여 나간 지지도를 가져갈 정당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한국당의 경우에는 20대 지지도가 떨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미 거대한 헛발질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주도 성장이라는 사람을 기계로 보는 단어. 이거 다시 집어넣고 싶은 것 같은데 한국당이. 여튼간에 이 기초복지 관련해서, 비정함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 송원석 의원 때문에. 네. 그 이미지가 너무 크게 씌워졌습니다. 야당에. 예. 다음 뉴스들은 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것들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굉장히 핫해요. 네, 저하고 덕질이는 우리 방송의 언급과 청취자의 피드백으로 시작된 것으로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 그렇습니다. 네티즌 108호 덕분에. 네. 저희는 이제 네티즌 108호와 그리고 국내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고 지적해주신 청취자분들. 네,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한 달에서 2달쯤 뒤부터 이 법관 탄핵 얘기가 나왔죠? 네. 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지난 19일에 법관 탄핵 촉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도 원래 그 안건에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견해를 내는 형태가 입법부에 대한 압박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회의 내부에서 탄핵 촉구안을 의결하고 이제 언론이 이것만 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때는 언론이 이제 꽃과 꽃 사이를 다니는 벌 노릇 같은 걸 했달까요? 그러자 대법원에서는 법관 회의의 의결 내용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서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자. 대법원은 일단 대법원장의 의견은 지금 대법원장도 계속해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대법원이 먼저 움직였고 네. 이 법관 대표회의와 달랐던 점은 대법원은 국회에다 의견서를 냈죠. 네. 법관 대표회의는 그거를 안 한 건데요. 입법부에다 직접 인젝션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받아준 것 같고요.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 그 뒤에 뉴스와 세트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네, 지난 4월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네. 최응집 전 사장은 이 돈을 강원도당의 관계자에게 전달을 했으며 그럼 이제 강원도당의 관계자한테 전달을 했으면 이게 또 누구한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함께 언급된 의원이 권성동, 염동열 그리고 정문원 전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금은 해체가 됐죠. 네. 이 진술을 지난 4월에 확보했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관할청에 이첩시키도록 지시했고 즉 채용비리 수사단이 수사할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이거 끝날 때까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수사 외압. 그래서 지난 7월에 이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첩되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임테이블을 다시 한번 볼까요? 최영집 사장은 돈이 갔다라고 4월에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역할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때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문제를 수사하던 채용비리 수사단은 이제 업무 중단됐고요. 없어졌고. 그래서 이 올봄에 민주당 정의당이 한번 신나게 물어뜯었었습니다. 이것을. 네. 문무일 강원랜드 수사 외압 넣었냐 아니냐. 왜냐면은 5월달에 춘천지검에 있던 안미현 검사라는 양반이 외압 행사를 폭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주장의 요지가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을 수사해보자였어요. 우리가 살다 처음 본 평검사가 검찰총장 수사하자는 의견을 낸 네.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당연하게도 안미영 검사 징계 논의한다 정도 얘기가 나오다가 덮어졌고 그리고 6개월 지금 지나서 잠자는데 수사가 잘 안 되다가 최영집 사장이 진작에 입을 열었다는 얘기.
한국당 의원들 연루를 시인했다는 얘기. 이게 이제사 경향신문 특종으로 터진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 놈의 채용 비리가 이렇게까지 전 사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게 궁금하긴 한데 그건 앞으로 풀어갈 문제고 왜냐하면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을 타겟팅하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를 가지고 국조를 하자고 했고 네. 민주당은 그럼 강원랜드 하면서 받았죠. 따라서 더 나올 거고요 앞으로. 저는 검찰의 입장에서 이 특종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은근히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검찰이. 사개특위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지금 연말이라서요. 네. 예, 원래 예정됐던 대로. 이게 대법원이 주요 타겟이 되고 여야의 협상도 법원행정처 죽이네 살리네 이 얘기를 주로 하고 우리는 뭐 검찰 입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만 어째 하면 되겠지. 네. 지켜보면 되겠지 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충분히 약삭빠르게 이 건을 문다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하는 문제를 테이블에 다시 한번 제대로 올리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툭하면 거부하고 이랬던 이유는 예산국회에서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 예산국회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쪽지 예산을 넣기가 좋아집니다. 지역구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회 일정을 열심히 소화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개특위가 무력화됩니다. 대법원과 검찰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야당이 가장 많이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마지막 하나 하고 오늘은 명작 순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이 미뤄졌던 강사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시간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그리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는 내용인데요.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지금까지 3번 유예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내내 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고려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그러니까 이 말은 구조조정이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고려대를 비롯한 다수 대학이 졸업 이수학점과 시간 강사 채용을 대폭 줄이는 등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금 찾아보면 더 다양한 꼼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강사 채용을 하려고 하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강의 초빙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어요. 근데 강의 초빙 교수라는 이름을 주겠대요. 네. 채용이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졸업 이수 학점을 아예 2019년에 줄이는 학교가 많다고 해요. 그니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15학점이다. 그럼 한 학기에 5과목 듣잖아요, 학생들이. 네. 근데 이거를 막 3과목, 4과목으로 줄여버리겠다라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학습 내용이 수학 내용이 좀 더 내실이 있어질 것인가를 상상해 보면 그 반대일 거라는 걸 모를 사람은 없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한 강의실에 들어차야 될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짬 안 드는 정규수들 있잖아요. 그 정규수들에게 수업 부담이 가중되고 거기에 한 교수 한 명이 15학점 정도를 강의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그 IMF 이후로 대학은 이미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학과도 줄어들었고 교수의 숫자도 줄어들었고 수업의 숫자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통폐합된 과도 많고 20세기 말과 비교를 해보면 그 학부 기준으로 한 학기에 23학점, 24학점 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하죠.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노동자의 노동 조건 입장에서는 훨씬 좋았던 시절이라는 겁니다. 꾸준히 싸워오던 강사들도 있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고무노동자들이 이 강사분들께서 이 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노동자들이 다른 그 노동자들에 비해서 아킬레스건이 좀 저는 언론 대응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말도 되게 어렵게들 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보면 되게 구구절절 와 힘들겠다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확장력이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그분들의 이제까지 활동을 보고 있으면. 즉 자칫 언론이 제대로 안 도와주면 왜곡의 희생양이 되기가 쉽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노동자들은. 그래서 좀 조선일보에서는 강사법 되면은 7만 명 해고 온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번에 초기 대응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경영자 측이 만들어내는 수익 대비 몇 %가 인건비인지를 분명히 분석해서 표제에 걸어주는 겁니다. 예를 보실까요? 강사 운영에 드는 돈은 한 해 대학 예산의 1%. 이것만 분명하게 밝히면 국민들은 노동자들더러 목린의 집단이기주의에 하는 레토릭으로 절대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절대요. 이번에 그 MBC를 비롯해서 몇몇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걸 걸어줬습니다.
대학 한 해 운영 비용의 1%. 여기서 깎는다고 지금 사람들을 자른다. 이런 문제는요. 이런 방식의 레토릭은 거의 모든 경제 이슈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국내 활동 기업 세전 순이익 173조 원이라는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에디터? 아니요. 16년보다 35%가 올라갔습니다. 아, 세전 순이익이요? 네. 그러니까 고용이 더 줄어들었다거나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부터 뒤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 많은 언론인들이 이런 좋은 사례가 나왔을 때는 좀 칭찬하고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나올 때는 어떤 업계에서 인건비가 실제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하고 그걸 알려주는 게 언론이 하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대학들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강의 초빙 교수로 채용해주겠다. 못됐어, 진짜. 대박 네. 못됐어.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카더라처럼 있는 거는 그래서 이 강사로 이제 자기를 채용해 주십사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위장 취업시키는 페이퍼 컴퍼니까지 준비되어 있다고도 하네요. 그 공부노동자분들 중에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번 수소문을 해서 이 얘기를 자세하게 언젠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는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외로워요. XSFM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는 미끄럼 방지로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음식물을 흘려도 잠깐 실례해도 쓱 닦아주면 그만 강한 내구성과 보건력으로 짓궂은 아이들도 거뜬하게 갖고 싶어? 사람과 함께 동물과 함께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이렇게 2주 연속 모르는 거를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윤세민 에디터가 꼭 그렇게 그 문학에 먼 사람은 아닌데 본인이랑 먼 문학들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번 주에는 꽃남도 안 봤는데. 네. 11월은 본의 아니게 이 문학 이야기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김용과 스탠리의 그 발자취와 업적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대작 서상준 민정수석이 지금 공개방송 광고 음원을 저에게 보내줬네요. 네. 이번 주에는 가장 최신의 대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학하면 이경혁 문학인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2주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이경혁입니다. 네. 에디터와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예. 다 아는 얘기들을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방송에 그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덕질인의 방송에 옥에 티가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속상해. 덕질인을 무슨 홍준표 보듯. 리박. 양강이 양자가 된 곳은 거란이 아니고 금나라. 이제 주말에 물어봤어요.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맞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현장에서 듣고 있는데도 거란 여진이 헷갈렸던 거예요. 그쵸. 네. 나도 모르겠더라고. 한 5가지 그 팩트들을 잘랐는데 네, 결국 제가 못 자른 것들이 네, 달팽이 눈처럼 삐져나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덕질인의 방송인데 지적해주시는 모든 여러분 가족처럼 아낍니다. 네, 우리 네. 엑스트라 5월 5일님이 네, 이 덕분에 또 재미를 이번 주에 트위터예요? 찾으셨네요. 네, 트위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우 감사합니다. 편집에 큰 걱정을 안 하는 미나문구 시간이니까 네, 저는 오늘 편안하게 듣겠습니다. 전에 이경영 문학인을 우리가 처음 만날 때도 올해의 게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네, 곧이요. 네. PUBG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네. 그 PUBG가 이렇게 몰락할 줄은 몰랐죠. 1년 만에. 이제는 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제는 지구는 포트나이트가 집어삼켰죠. 예. 그 시장은. 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롤과 오버워치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좀 요즘 다시 엄마 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로스트아크 한다고 난리더라고요. 대기열이 아직 덜 풀려서 오늘부터 풀리겠네요. 서버가 이제 막 왔다고 합니다. 네. 18년의 올해의 게임 최다 수상작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작품들은 이미 이제 여름과 초가을쯤에 다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판 갓 오브 워가 있었고요. 네. 예. 갓 오브 워는 스토리보다도 그 기술적인 면이 워낙에 압도적인 게임이라
네. 그리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올해 최대 수상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등장한 걸목할 만한 상대가 지난주 풀렸죠. 레드 데드 리뎀션 2죠. 그 플레이 해보면 좀 단선적인 플레이가 좀 눈에 띄고 1g 정도 단점이 있는데 그걸 빼면 그래픽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양자 모두에서 압도당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방송을 다급히 김민아 씨를 불러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시리즈 세 작품을 다 해봤는데 원래 이런 대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 작품 레드데드 리볼버라는 작품을 해봤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이 레드데드 어쩌구가 된 이유가 그거죠. 주인공 이름이 그냥 레드예요. 그 레드가 리볼버를 쓰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레드데드 리볼버예요. 스토리도 없어. 그냥 서부 양아치가 총질을 합니다. 그러다 나온 후속작이 여기에다가 느와르와 역사를 끼얹은 작품 레드데드 리뎀션 1이지요. 예, 여기에 후속작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게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게임의 후속작은 보통 그 시퀄이 아니라 프리퀄. 네. 그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곤 하죠. 레드 데드 리뎀션도 19세기로 20세기로 접어드는 시기 이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김민아 씨가 왜 들고 나왔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 시켜서 갖고 왔죠. 그렇죠. 네. 그거 하라고 그래서 저는. 네. 시키는 대로 저는. 네. 얼마 시키는 대로. 이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네.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엔딩을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또 그 내용을 다 이제 미주알고주알 떠들면 다 그게 스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포는 자제하면서 그죠? 자제하면서 대략의 이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이 주인공 갱이잖아요, 갱. 시대적 배경 1899년인데. 그렇습니다. 갱이고 뭔가 이 갱이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의적이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뭔가 우리는 갱이긴 갱인데 다른 뭐 범죄만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뭔가 좋은 활동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점점 뭐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 거를 계속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모두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제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런 이제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깽단이라는 거를 더 이상 이렇게 하면서 무법자로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딜레마를 놓고 이제 주인공이 무슨 선택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어디다 쓴 글도 있는데 레드데드 리뎀션에 이제 리뎀션이 그런 의미다. 보통 리뎀션이라고 할 때 리뎀션 영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영어를 모르지만 어떡합니까? 제목이 리뎀션인데 왜 리뎀션인지 찾아봐야지. 그래서 리뎀션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그거더라고요. 뭔가 이제 치러야 될 값을 치르고 뭔가를 되찾아옴과 동시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좋아지는 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예를 구원. 들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예수가 대속을 했다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리뎀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매드맥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드맥스의 퓨리오사가 차를 타고 어디로 막 가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을 태우고 네. 그때도 너는 어디를 왜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뭘 원해서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리뎀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뭔가 속죄하면서 남을 구원하면서 동시에 나도 구원하는 거죠. 뭐 그런 뉘앙스인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단어로 된 구원은 그냥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는 이런 게 좀 있는데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그 나의 역할, 나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로서의 상환, 대가, 구원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리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딤 코드 입력. 설명 참 아무렇게 나온다. 진짜 비슷한 의미예요, 다 그게. 리딤 코드 입력 이런 게. 네. 그래서 근데 엔딩에 리딤 코드를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게임은. 네. 근데 이때 시대적 배경이 잘 봐야 된다. 서부 개척은 끝났습니다. 이때가 거의 이제 마무리된 시기예요. 서부에 막 사람들이 서부에 미개척지가 있어갖고 막 몰려가고 이런 건 이제 마무리됐고. 게임을 켜면 자막이 뜹니다. 네. 1899년 무법자와 건맨의 시대가 가고 미국은 법의 수호 아래 놓였다. 야생의 서부마저도 인간의 손에 길들어가고 있었으니 몇몇 갱들이 남아 떠돌았으나 그들은 사냥당하고 파괴되었다. 시작되는 추운 곳 콜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이건 내가 쓴 거구나. 이런 역사는
그 유럽의 기사 계급도 있고 일본의 사무라이도 있고 그 서부에도 있었네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은데 이제 아웃로라고 부르잖아요. 요 부류를. 그러니까 법의 바깥에 있었다라는 게 저는 신대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다른 지역에 아까 사무라이나 뭐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영지가 이미 정리가 되어 그렇죠. 있고 네. 권력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여기는 서쪽으로 가서 빈 땅에는 그냥 내가 가서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웃로우라는 표현이 참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떤 되게 그런 무력 집단 혹은 뭐 그러니까 기존의 권력에서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황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웃로우를 굳이 이제 미국 서부 그 시대 근처를 지적하는 거는 그 땅 자체가 그러니까 서부라는 땅이 누구의 권력도 아니었다. 사실은 권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있었는데 이제 서양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봤으니까 거기가 나가서 살면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아웃로지 뭐 좀 이렇게 보지 않았나? 뭐 그런 거죠. 그 이제 미국인들 특유의 이제 생각이 이제 작용한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이 어떤 두 가지의 세계관을 이제 갖고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국민주의고 두 번째 이제 그 지역주의인데 국민주의라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 이제 서구 열강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었어요. 당시 신대륙에. 물론 이제 완전 미개척지도 있고 예를 들면 중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미개척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서부 지금의 텍사스 이런 데는 이제 스페인이나 이런 쪽에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 산맥 따라서 쭉 있는 그 주들은 프랑스의 이제 그 모피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관여를 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루이지애나 이런 데는 이제 스페인이 갖고 있었는데 뭐 프랑스가 뭐 서부권 넘어갔는데 뭐 그걸 사느니 마느니 뭐 이래 갖고 복잡했던 거잖아요. 근데 국민주의라는 게 뭐냐면 미국인의 국민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아메리카 대륙은 뭐 이 대륙 사람들이 갖고 있든지 아니면 미개척지든지 아니면 네이티브 아메리칸 당시에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이건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13개 식민지가 독립할 때 그 13개 식민지가 동부에 다 치우쳐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13개 식민지가 독립할 때부터 그것은 우리가 그 이상을 갖고 한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동부에 쭉 모여 살았지만 서부로 계속 진출하면서 결국은 이 북아메리카의 그 지금의 이제 미국의 전부를 이제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다 우리 국민 거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이 어렴풋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자기가 독립을 했고 그 독립을 한 결과로 우리 땅에서 외세를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난 영국도 프랑스도 스페인도 아니고 저기 국적도 없고 마약을 태우고 있는 저 원래 살던 것 같은 사람들도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랑스한테 그 땅을 사기도 하고 루이지애나 꿈에 그다음에 뭐 내쫓기도 하고 뭐 어디 내쫓기도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그 과정으로서 이제 그 국민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시대에 미국에 살지도 않고 미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의 첫 번째 모른다가 나왔어요. 네, 모릅니다. 네, 책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오레건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 그렇습니다. 쪽에. 네. 그 오레건주를 거의 서부 쪽에 있으니까는 마지막에 가는 데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가 열심히 서부 쪽으로 가다가. 오레건과 워싱턴. 네, 근데 거기를 이제 어디까지를 그러면 우리 미국인이 맨 끝에 가면은 그 문제가 이제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미국이요? 그렇죠. 위에 캐나다가 있는데 어디까지를 해야 돼? 캐나다 이제 당시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 북이 뭐 54.5도인가 까지가 우리 거야를 가지고 막 무슨 운동을 하고 그걸 뭐 타협을 정치권이 54.5도선. 네, 그다음에 뭐 40 몇 도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다가 막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뭐 아무튼 그런 국민주의가 있어요. 근데 반면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그 국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어떤 중앙집권적 정체성이 그 미국의 영토를 다 지배해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주의의 실현은. 근데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땅을 이제 개척을 하고 거기서 모여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한편에. 맞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미국의 정치권이 연방파랑 반연방파로 발려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연방파랑 토마스 제퍼슨의 반연방파 이렇게 싸울 때부터 뭔가 주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주세요. 우리끼리 잘 살랍니다. 저 넓은 이제 넓은 이 초원에서 집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이렇게 산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중앙정부 간섭하지 마세요.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건 또 다른 영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미국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으로 나라를 이렇게 독립국가를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899년이 되면 그러니까 이 깽단의 사고방식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뭔가
서부에 가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자유를 찾아갖고 서부라는 땅이 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인디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저 한 땅 크게 한 다음에 서부에 가서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미국인이니까 서부에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둘째로 정부의 어떤 개입이나 법치를 거부해요, 이 사람들이. 난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살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않기에도 행정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서북에 전형적으로 보안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일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따라서 그는 부패할 가능성도 정복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 서부 개척 초기, 그러니까 레데리 시전 이전에 저도 뭐 서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서부 사람. 근데 외모는 상당히 서부 사나이처럼 생겼어요. 네. 아, 오늘 컨셉 좀 맞춰봤어요. 약간 그 등장인물 중에 빌 그레이인가 그쪽으로. 아, 제가 그 서부 관련 차려보다 언뜻 생각이 난 게 요 시대보다 되게 앞선 서부 초기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시절을 되게 잘 알려준 드라마랑 소설이 있는데 그 로러 잉걸스 와일더라는 소설가의 초원의 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 80년대 일요일 날 그 외화 시간, 낮 시간에 이제 방송이 한참 됐었는데 요때가 내용이 뭐냐면 이 시절 한참 전에 아까 서부 개척 초기 말 그대로 청교도 같은 사람들이 계속 서쪽으로 가서 새 땅을 일구고 거기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러다 또 뭐 팔고 또 떠나고 계속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제 소설이랑 그 드라마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언급에는 아예 국가 같은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 빈 땅이고 내가 이렇게 네모나게 땅 치고 여기서 농사하면 이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그냥 기도합니다. 그 청교도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되게 종교적이고 종교가는 있는데 국가는 없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다가 소설 후반부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부국의 그 도시 마을 같은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치안이 처음 나와요. 그 보안관이라는 개념. 경찰도 아니죠. 네. 경찰은 안 되죠. 경찰은 아예 뭐 등장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 이제부터가 커뮤니티라는 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에게 공권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그 서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애초에 없었던 거죠. 공권력에 싸운다 만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 그렇죠. 이때 보면 판사도 없잖아요. 게임에서 판사 보셨습니까? 판사 안 나와요. 보안관이 다 교수형 시키고 있습니다. 초원의 집의 배경이 그 시간적 배경이 레드데드 리뎀션 2보다 조금 더 앞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동쪽이에요. 이 위스콘신주가 배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위스콘신만 해도 그 5대5 주변만 해도 개척이 안 되던 시절이었고 이 레드데드 리뎀션 2가 조금 더 현대죠. 그쵸. 서부로 넘어갑니다.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작품이 시작할 때 눈이 무지하게 오잖아요. 저는 그 첫 장면에서 계속 말 엉덩이가 웰시코기 같아가지고 귀엽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여튼간에 XSFM입니다.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살짝 항의할 때도, 크게 한 소리 할 때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다 알아듣진 못하는 집사들의 선택. 더 많이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서 트루 패밀리. 가장 수준 높은 반려동물 간식 트루 패밀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트루 패밀리를 주세요. 거기 첫 챕터 이름이 콜터인데 그 콜터는 지금 찾아보면은 도시의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고 몬테나주 북부 어딘가 그 로키 산맥 끄트머리의 국유직 공원 어딘가로 나오더군요. 그렇죠. 이 게임이 의도적으로 지역을 막 뒤섞어놨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게 뭐 서부인 듯이 얘기하다가도 어떤 충분히 서부로 가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그러니까 여기서 서부라고 이 사람들이 상정하는 그래서 이상적인 서부는 극서부 지역이죠. 캘리포니아 이런 데인데 딱 뒤섞어 놔가지고 예를 들면 이 게임상으로 르모인에 가면 그거는 누가 봐도 루이지애나거든요. 네. 루이지애나 맨 밑에 있잖아요. 이 미국 지도 보면. 네. 근데 북쪽에는 벌써 눈이 막 내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로키 산맥이나 이쪽에 북쪽에 있는 이제 뭐 노스 다코타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주변인 것이고 말씀하신 몬테나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미국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뒤섞어놨고 진정한 어떤 그 극서부의 모습은 나중에 엔딩 이후에 갈 수 있는 웨스트 엘리자베스가 그 동네이고 그게 그 레드 데드 리뎀션 1의 배경일 거예요. 그 웨스트 엘리자베스가. 네. 그런 게 좀 뒤섞어놔가지고 얘들이 어느 지역에서 뭘 하고 있는지가 이 챕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이 1899년이 되면 제가 아까 판사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이 주에서 뭐 재판할 때 거기가 순회 재판소잖아요. 네. 판사가 모질라갖고 판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재판을 했어야 되고 그 순회 판사들도 그렇게 뭐 법적인 지식이 이제 뭐 이렇게 충분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갖고 문제였는데 1899년 정도가 되면은 대략 이제 막 국가의 기틀이 뭔가 잡히고 이제 이 전체 이 미국의 미대륙을 대상으로 한 이때 막 심지어 서부는 이제 문명이 다 들어가서 관광 호텔을 짓기 시작해요. 네. 그 스트로베리에 가면 있습니다. 스트로베리에 가면 시장님이 이 동네 이야기입니다. 네, 시장님이 스트로베리에서 나는 이 도시의 관광을 주 상품으로 해가지고 발전을 시킬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관광이 뭐야?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 시장님 죽이면은 편지에 써 있습니다. 저 도시에서 오셨어요, 시장님이. 네. 죽여봤어요? 죽이죠. 저 시장 안 죽였는데. 나 안 죽였는데? 네. 여러분 지자체장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캐릭터들은 죽이면 나중에 가면 또 있더라고요. 또 있고 뭐 그 상점 주인도 죽여도 나중에 가면 또 있고. 근데 상점 주인이 너무 아팠다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사람 플레이 패턴이더라고요. 사람이 달라 이게. 일단 죽이고 보는 스타일들이 있어. 예. 아니 아소모건이잖아요. 네. 그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또 세모 버튼 누르면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러한 이제 말씀드린 국민주의와 지역주의의 갈등에다가 더해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북부와 남부의 이제 경제적 기반의 차이가 문제가 됩니다. 북부의 이게 1899년 이전 얘기죠. 18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가는 과정에서 북부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북부라고 하면은 보통 미국에서 북부라고 할 때는 그 지금 얘기한 로키 산맥의 북쪽 뭐 이런 데가 아닙니다. 동부에서 선을 긋습니다. 네. 동북부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뉴잉글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지역은 그렇게 땅이 농사짓기가 좋지 않고 이 담배라든지 이렇게 돈이 되는 작물을 키우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네. 거기는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 미국의 연방파를 구성했던 이제 정치인들도 이 산업화 모델을 주장해요. 근데 이제 남부 출신인 버지니아 출신인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들은 농본주의 비슷한 얘기를 막 하거든요. 거기는 대농들이 주로 그렇죠. 많은 곳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들이 있는 동네에 따라서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서 미국의 모델을 서로 상반되게 주장한 거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환경의 차이가 있어서 북부는 이제 그 산업화가 집중되는 그런 모델의 이제 도시라든지 그렇게 이런 되죠.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미국 북동부의 농민들 보면 막 그 10만이 이런 분들 계세요? 10만이. 그러니까 대농 이런 건 없고 산삼 캐시는 분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거기도 산삼이 나와요? 네. 유명하대요. 에팔레치아 진짜요? 산맥 산삼. 네. 산삼 영어로 뭘까요? 산삼도 미국산이 진생. 네. 진상. 네. 진상. 산삼이 진상이. 아니 산삼은 다르지 않을까요? 인삼이랑? 마운틴 진상. 마운틴 진상들이. 네. 마운틴 진상들이 나오는 게임이에요. 네. 뭘 얘기했지? 거기서 이제 남부의 경우에는 대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고 네. 그래서 북부의 경우에는 사실 계약 노동, 자유계약에 의한 노동이 일반화되고 남부의 경우에는 노예제가 일반화됩니다. 그렇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인간으로 안 보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막 데려와 가지고 막 일시키는 게 이제 그 합리적인 노동 강요의 모델이었던 거고 북부의 경우에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도시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규칙적으로 조직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일시키는 모델이 더 합리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부는 노예제를 금지하자고 그러고 남부는 노예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모델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서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는데 남부에서 시작해서 진출을 한 사람들이 있고 북부에서 시작해서 진출을 한 사람들이 계속 이해관계가 충돌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처음에 만들 때 헌법이라는 거는 상원을 100명으로 정해놓고 각 주당 2명 이렇게 각 주당 2명 상원을 100명으로 정한 건 나중에 50개 주가 그렇고 주당 2명을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쪽으로 계속 진출을 해갖고 서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부 주에다가 그 정착을 해갖고 거기서 이게 내 땅이야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우리도 주를 만들 거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로 남부 사람들이 진출한 주는 그 주에서 노예제를 유지하기를 바랄 것이고 북부 사람들이 진출한 주에서는 노예주 아니야라고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산업화된 도시에서 서부로 간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초창기에는 대부분 서부로 진출하던 사람들이 남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부주가 늘어나면 북부는 불리합니다. 예, 할 말이 없어져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북부들이 막 독립하자고 그러고 여러 이제 웃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원칙을 정합니다. 미주리 타협이라는 걸 하는데 그건 뭐 복잡하니까 미주리주에 부터 시작해갖고 서쪽으로 금을 쭉 거갖고 요 위쪽은 앞으로 개척을 하면은 노예제 금지주고 이 아래쪽은 노예제 허용주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갖고 네. 앞으로 서부 개척은 이 원칙에 따라서 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노예제가 허용되는 주 하나를 만들면 노예제가 금지되는 주 하나를 더 만드는 식으로 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부 개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걸 갖고 계속 싸웁니다. 서부 개척 특별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북부와 남부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거기다가 캘리포니아 금강이 발견이 되면서 네. 캘리포니아로 사람들이 1849년인가 발견이 되는데 죄이주를 할 거 아닙니까? 금강이 발견됐다는데. 골드러시. 네, 골드러시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골드러시 게임이 골드러시가 그 골드러시 있죠. 네. 그걸 죄이주를 하니까 그럼 캘리포니아는 노예주야 아니야 이걸 가지고 또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캘리포니아를 노예주로 하면은 다른 주를 그러면 노예 금지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닌가? 그런데 또 캘리포니아에 처음에는 노예주를 하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노예 금지주로 되고 뭐 이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엉망이 돼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결국 한판 붙게 되죠. 그것이 1860년에 11워. 네. 네.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될 때 네. 링컨은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는데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니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명성을 막 갖고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부편을 확 들어버립니다. 네, 노예제 금지야 나는 무조건. 네. 이렇게 해서 북부 사람들이 와 하고 지지를 하는데 선거를 해서 어찌 이겼어요. 근데 스코어를 보니까 남부가 볼 때 애매하거든요, 스코어가. 그렇습니다. 링컨이 막 일방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남부 출신들이 어쨌든 다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부 출신들이 한판 붙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들고 일어나서 한 게 미 연방을 탈퇴할 것이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남부연합이죠. 그래서 남부연합들의 죄 가입을 하고 남부주들이, 노예주들이. 그래갖고 전쟁을 하는데 그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라고. 그렇죠. 노스 앤 사우스라고 1990년. 89년작 아무튼 그때쯤 작이죠. 그때쯤 작이. 네. 디스켓 한 장이었죠. 아, 10,000번도 더 했어요, 저는. 네. 모바일로 리뉴얼이 돼 있습니다. 아, 좋죠. 예. 아, 그래요? 모바일로 있어요? 예, 모바일로 노스 앤 사우스 해보시면은 옛날 그 그래픽이 아니고 조금 요즘 그래픽인데. 그건 싫다. 어쨌든 타격감 최강이에요. 총 쏘는 애들, 말 타는 애들, 네. 그다음 대포 네. 이렇게 3개. 그 개념은 그대로 나와 있고 저기 남북전쟁에 관련된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 게임이 되게 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남북전쟁의 승리가 이제 북군으로 돌아가는데 그 배경이 어디냐. 아까 산업 얘기를 하시고 결국 경제력 문제 얘기하는데 철도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그렇죠. 예, 군사학 쪽에서는 왜 총력전의 효시로서 철도 갖고 전쟁이 승패가 갈린 최초의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군 철도가 22,000마일이었나 그랬고 남군이 아마 8,000마일인가 그거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그걸 정확히 반영을 하거든요. 네. 보통 왜 군사 게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력을 통해서 물자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군대를 만드는데 이 게임의 생산은 철도로 해요. 그죠. 역에서 역으로 막 그 기차가 넘어갈 때 돈이 모인 걸로 군대를 사게 만들고 농업이나 공업이 아니라 철도가 생산이다라고 딱 짚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급이잖아요, 보급. 네. 철도가 왔다가 되고 역을 갖고 그 역에서 기차를 왔다 갔다 시키는 걸로 군대가 나온다라는 개념이 90년대에 게임 디스켓 한 장이 이미 정리가 한번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현대전의 양상에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두 세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면 산업화가 더 된 쪽을 선택하는 게 매우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 한판 붙어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군이 물량 공세로 이깁니다. 네. 근데 이제 북군이 물량 공세로 이긴 것도 있는데 사실 또 싸움은 남부의 장군들이 더 잘했나 봐요. 이제 로버트 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싸움은 더 잘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북군이 초반에는 좀 밀리다가 이 링컨이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이래갖고 사령관 날리고 이제 구석에서 놀고 있던 그랜트 장군을 불러와가지고 네. 네가 좀 비주류인데 네가 그래도 싸움은 잘한다니까 해봐 이래갖고 그때부터 전황이 좀 뒤집히죠. 리 장군이 보급이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전술로 계속 밀고 올라가는 걸 그랜트가 계속 따라붙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계속 저지하는 과정에 어쨌든 물량은 북군이 우세이기 때문에 셔먼이라는 사람을 우회를 시켜가지고 본진을 털어버렸어요. 셔먼이 본진을 털 때 근데 아주 잔혹하게 털었습니다. 그래갖고
뭐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걸 보면은 이 북쪽 양키들이 아주 악독한 인물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부인의 정서예요. 그게 그 남북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 셔먼이 와가지고 아주 다 인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남부인들을.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본진 털고 그 다음에 그 보급 안 되고 리는 게티저버그에서 박살나고 네. 이래갖고 이제 북군이 이깁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졌지 않습니까, 남부가? 졌으면은 지금 얘네는 연방을 탈퇴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미지상 스타크래프트에서 차용한 것이 뉴 게티스버그 전투죠. 아, 그래요? 네. 스타크래프트에 그게 있어요? 그 인간의 정복을 이제 북군의 승리와 비교한 그런, 오마주죠. 역시 네. 인간이 멋있어요. 네. 인간이 멋있고, 저그는 멋이 없어요. 네. 그 저그를 남부로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남부들이 다 탈퇴했으니까 노예주들이 다시 가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운영하려면. 가입을 어떻게 시킬 거냐. 공화당이, 당시에 공화당은 이제 노예제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 모인 당이 공화당이죠. 거기서 이제, 싸워가지고, 급진파들은 다 국민권 날리고, 그 재산을, 그죠. 당시 남부의 주류들의 재산 다 몰수해갖고 흑인들한테 다 분배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온건파들이 그건 너무하지 않냐? 그냥 조건 없이 그냥 재가입시켜주고, 그냥 앞으로 잘해보도록 하자. 근데 링컨이 온건파 손을 들어줍니다. 근데 남부들이 이제 그래서 재가입을 하는데, 남부들이 계속 개기면서 재가입을 해요. 과거에 자기들 농장주 중심에 인종차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들 대표로 뽑고, 우리 주 대표야. 왜 그래? 뭐가 문제가 있어? 막 이러고.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끼리 뽑는데 거기다가 북부에서 총독을 내려보낼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는 예를 들면 그 중에 이제 이 반란을 주모한 몇 명은 최소한의 반성문을 쓰고 받아줬거든요. 마지막까지 반성문을 안 쓰고 나는 미합중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고집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전향을 거부한. 네. 근데 아무튼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또 링컨이 암살당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급진파들이 입김이 세진 거예요. 커봐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남부에 군정을 실시합니다. 군대를 보내갖고, 네. 주 헌법을 다 바꿔라. 인종차별을 못하게. 사실상의 계엄령. 네. 그리고 남부 사람들이 또 양키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돼요. 와가지고 이 도시 깍쟁이들. 네. 와가지고 괴롭히기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흑인이 없으면 농업을 못 돌리는데, 흑인 노예가 없으면, 그 노예를 다 돈 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돌리냐. 그리고, 너네 도시에 흑인 노동자들의 삶을 봐라. 얼마나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길에서 자다가 죽고 이러는데, 우리는 노예를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지 아냐. 집도 주고, 닭고기도 주고 우리가. 애도 요즘은 다른 집에 안 줘. 노예는 차라리 정규직이야. 노예지만 정규직 노예다. 이런 얘기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그 군정에 대한 아주 악독한 감정이 또 남아갖고 이 사람들이 또 공화당에 반대되는 민주당을 대거 지지하고 조직화되고 그런 과정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대선을 했는데 대선이 이제 미국 대선은 주로 선거인단을 갖고 세다가 안 세지지 않습니까? 중간에 누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가 불분명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거 공화당이 이긴 거야 민주당이 이긴 거야를 갖고 대법원에서 논쟁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딜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부의 군정을 종식시키고 남부주들의 주헌법을 노예제를 금지하고 이런 거를 조금 노예제는 금지하는데 인종차별을 막 너무 세게 금지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맞습니다. 말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제 금지를 제외하고는 권고 수준으로 낮추는 정도의 타협안. 네. 그래서 요게 대충 봉합이 돼서 북부 남부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대로 둔 상태로 미합중국 체제가 완성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동안 서부는 뭐 하고 있어요? 서부에서 열심히 개척하고 이민 오고 난리가 났죠. 서부는. 이제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때 아직 전후 관계가 헷갈리는데 아마 아직 미국 땅이 아닌 상황들이 있고 이럴 거예요. 예를 들면은 레데리도 웨스트 엘리자베스 아까 얘기한 웨스트 엘리자베스는 주가 아니에요. 거기가 준주예요. 맞습니다. 커먼웰스라고 그래요. 그 게임 속의 대사를 보면은 그 난리를 겪는 상태로 봉합이 됐기 때문에 그걸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게임에서 르모인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르모인 레이더스가 나와가지고 걔들이 자기들은 미국 국민이 아니라잖아요. 네, 그들이 자경단이 된 이유는 그들이 원래 양아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키들이 싫어갖고 무조건 주인공은 깽단인데 주인공 북부 출신이라고 거기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양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남부인들이 보았을 때 제 좀 합리적인데 저 양아치 새끼 양키. 네, 양아치. 뉴욕 양키즈 아닙니까? 뉴욕 양키즈. 그렇습니다. 그 북부인들이 양키예요. 네. 북부 도시인들이. 그러니까 양키라는 단어는 애향의 의미이자 멸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르모인의 상황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극서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 연결 이런 걸 가지고 또 그거 갖고 북부랑 남부랑 싸웁니다. 아까 북부가 훨씬 더 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철도를 어디를 어떻게 먼저 연결하고 얼마나 길게 할 거냐를 두고 또 박 터지게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지방분권도 없었고 지방 정치인의 목소리도 없던 시절에 사회 간접 자본이 다 놓여졌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논의가 2000년대 들어 나타나죠. 여기 왜 철도 안 깔아? 그죠. 여기 왜 도로 안 깔아? 그래서 도로 모양이 지금 이 모양이 꼴인 건데 미국은 계속 소리를 내가면서 철도 가지고 싸우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철도를 미국은 당시에 국가가 하질 않았죠. 그렇죠. 민간들이 했었고 소위 말하는 철도왕 뭐 이런 네. 그 재벌들이 이제 탄생하는 배경이기 때문에 코넬리어스 벤더빌트. 미국. 1794년에서 1877년. 철도왕, 선박왕이라는 별명도 무서운 사업가. 인프라와 관련된 법이 개발되기 한참 전에 국가기관 산업을 만들고 팔고 노선과 증기선을 굴리며 돈을 벌어 다시 노선을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의 교통과 산업을 휘어잡았던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철도를 만든 건 한국이랑 또 다르게 우리 회사가 철도를 만들 거야 또 이런 이권 싸움도 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서쪽에는 뭐 여기 원주민은 해체되고 멕시코계 히스패닉 등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백인들이 잘 가가지고 장사를 서로 해가지고 경쟁을 하다가도 못 이깁니다. 히스패닉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못 이겨요. 백인들을. 그리고 뭐 원주민들은 뭐 다 해체해버리는 거고. 다 그래서 이 거고. 못된 백인들을 혼내주는 그 쾌걸조로가 있죠. 쾌걸조로. 네. 쾌걸조로도 우리가 아는 멋있는 이제 미국 드라마가 있고 네. 저는 일본 만화를 봐가지고 네. 네. 아름다운 로리타와 리틀 리틀 조로베리나를 제 친구가 가는 길에 쓰러지는 악당들. 아무튼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못된 백인들을 혼내주던 영웅이에요. 네, 멋있습니다. 그게 다 스페인 분위기잖아요. 네. 네. 그 여기 스페인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여기를.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그리고 중국인들이 엄청 이민을 또 와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조건이 좋아지면서 세계 인구가 다 폭증을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유럽인들도 무진장 이주를 하고 아일랜드인 뭐 이런 사람들 무진장 이주를 하고 이 캘리포니아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건 이제 르모인에 가면은 게임에서 중국인들이 또 엄청 많아요 거기에. 거의 차이나타운 같은 데가 있죠. 네, 그 도시의 근간을 이루었던 그 화교들이 네. 나오죠. 네. 네. 총포상에 가면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기를 중국인한테 사야 됩니다. 근데 철도가 황무지에다 그 말 침목을 하나하나 놓고 네. 그 쇠를 갖다 깔고 이게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쵸? 마차를 네. 끌고 가고 사람이 일일이 놓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이 들긴 했어요. 근데 네. 미국은 땅에 비해서 사람은 정말 모자랐고 당연히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해라고 했는데 마침 중국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이때 엄청 넘어간 건 맞죠. 그렇죠. 이거랑 네. 그 사탕수수 네. 연화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 뭐라 그러더라 쿨리라고 하던가. 뭐 몰라요 용어는. 예, 그 특유의 무슨 용어로 이렇게 부르는 그 중국인 노동자들 그룹이 있었고. 아무튼 네. 네,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가다 보면 서브 미션도 나옵니다. 철도를 철도.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네. 거기 다 중국인들이 일하고 있어요. 맞아요. 중국인들이 일하고 있어서 거기 감독관이 야 자꾸 돈이 새고 있는데 누가 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범인이 사실 중국인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상한데 맞아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의 왜 그 서부 창작극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끝판왕은 철도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의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 대륙횡단철도 즉 동쪽에서 어쨌든 서쪽까지 쭉 가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돈을 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자본을 끌어모은 이 기업가들이 그렇죠. 철도를 놓기 시작하죠. 그리고 철도를 놓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철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철강왕 카네기도 나오고 말이죠. 네. 그 철강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또 철강 회사를 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은 철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직 계열화하는 과정에서 자본을 끌어모아야 될 것이고, 그죠?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룰이나 이런 네. 것들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은행과 투자자의 역할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초창기의 형태가 다 이때 철도회사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어떤 그 산업체제로부터 등장을 막 하거든요. 그 지금까지도 철도 회사 오래된 곳, 도로 만드는 그 도로 정비하는 회사 오래된 곳, 은행 오래된 곳 보면 다 이때 생긴 회사들이 많습니다. JP 모건이랑 그 스탠더드 오일이랑 다 요식이죠. 네.
중국 얘기하니까 저는 하나 되게 생각난 게 있는데 미국에 간 중국인 일 다룬 황비홍 영화가 있잖아요. 몰라요, 전. 황비홍 서여궁사라고. 맞아요. 서부간 황비홍이 있어요. 네, 거기서 발차기로 막 총알 날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발차기로 총알을 내. 네. 와, 그럼 발이 뚫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대로는 할 수 있겠죠. 신발을 뭘 신어서 그렇지? 아까 그 당구용어로 각도를 잘 맞춰서 차면 이렇게 살짝 휘어지는 방식으로 핥아가지고 총알을. 그렇죠. 지역별로 핥는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네. 너무 황비용 너무 무섭네요. 황비용 만만히 봤는데 안 아니 되겠다. 그래서 이때 뭐 서부곡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JP 모건이 고용한 총잡이들이랑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 19세기의 미국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드데드 리뎀션의 프롤로그, 프리퀄로서의 레드데드 리뎀션 2의 프리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프리퀄의 프리퀄이구나.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미끄럼 방지와 강한 내구성은 기본. 반려동물을 위한 거실 위의 놀이터.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문학과 역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11월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나문구예요. 남북전쟁 시절에 철도의 중요성과 철도 같은 거대한 기간 산업을 민간이 운영하다 보면 돈 굴리는 사람이 중요하게 되고 노동력이 중요하게 되고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네. 네. 이때 인수합병 기법 이런 게 막 발달하고 네. 그러면서 트러스트가 등장하죠. 네. 트러스트 뭐냐면 주주들이 이제 막 생겼는데 그 주주들이 그 주식의 의결권을 특정 예를 들면 전문 경영인한테 위탁을 해버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상 그 전문 경영인이 다 독점하는 체제로 자기가 다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가능한 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재벌이죠. 사모펀드고요. 펀딩하는 방식은 사모펀드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재벌 체제이고 그래서 이 트러스트가 이 당시 미국인들이 생각할 때 이 트러스트의 부의 독점이 19세기 말 미국 내 기업의 1%가 제조업의 33% 이상을 통제하는 체제가 완성된다. 그럼 부의 집중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재벌의 조상이네요. 네. 그리고 그 배경에 트러스트로 대표되는 이런 은행가와 산업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산업의 클 것자에 이제 모굴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 됩니다. 네, 게임에도 등장합니다. 네, 게임에서 이제 레비티커스 코널 이 아저씨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 계속 이 사람 걸 털잖아요. 그 기차도 레비티커스 코널 회사 거 털고 뭐 석유 마차도 코널 회사 거 털고 나중에는 이건 스포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울펜슈타인 3D의 히틀러 같은 존재예요. 네, 이 사람은 이 전형적인 그 기업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거를 막 털면서 자기 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차피 남들의 고열을 빨아먹어갖고 축적한 재산인데 내가 좀 털어먹으면 어떠냐. 이거 우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한탕 크게 해가지고 우리는 서부로 가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처음엔 서부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엔 타이티가 되죠. 왜냐하면 서부에 가봤자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 와봤더니 호텔이 있고 군함이 있고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바다를 건너가야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딴 데 가가지고 율도국을 건설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이티로 가져오는데 카메하메하 1세하고 싸워야죠 이제. 하와이 가서. 카메하메하 1세가 뭐 노예 맞아가지고 머리 부러지고. 그렇습니다. 노가 부러지는군요. 노가 부러진 지 좀 됐고. 이게 1899년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론티어 끝났다. 이 얘기가 책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을 좀 있다가 하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3권짜리 이제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자기가 서부에서 겪었던 일에 대한 이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서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추억담으로 정리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테디베어의 서부 방랑기.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타이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코너를 털어먹으면서. 그래서 코너의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이 게임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이 양아치들, 네. 나를 비롯한 플레이어블 캐릭터를 비롯한 내 주변의 NPC들이 그냥 떠도는 양아치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미국 서민들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시에서 노동계급으로 조직되는 걸 거부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에 정착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목장주라든지 그죠. 농민으로- 남부의 대농 부자도 아니야. 네, 그것도 노예를 거부하는 부리면. 거예요. 거기로 뒤늦게 자기들이 그걸 해봐야 착취당하고 그다음에 이런 자본가의 이제 이익에 이제 복무해야 되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시스템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더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유랑이 인생의 전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들어간 게 후반부의 에필로그에 보면은 주인공이 어떻게든 목장 일을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되게 상징적인 게 이미 개척이 끝난 상태라고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장이든 목장이든 하려고 그러면 대출을 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사람이 그래요. 이거는 네 게 아니라 우리 건데 네가 상환을 잘하면 네 게 될 거야라는 얘기가 이 게임이 얼마나 그 서부 개척이 이미 끝난 시기의 얘기인가를 되게 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서부 개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중반부쯤 가면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시스템을 거부한 사람들 혹은 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선택이 많지 않은 사회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참 전에 이제 뭐 대북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살짝 제가 이제 그냥 언급만 잠깐 하고 말았던 이야기인데 왠지 이 평화무드가 지속되면 향후 20-30년 후에 지금의 북한의 어린아이들이 느끼게 될 미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전 시스템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선택을 하지 못했다면 밀려나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네. 예, 비슷한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북한에 땅 문서 들고 계시는 할아버지들 많아요. 그 열리면 가서 이거 내 땅이라고 얘기하려고. 아 진짜요? 예. 이보도민들 가운데서.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서부극, 이 북부극이 되겠죠. 한반도의 경우에는. 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실물을 본 적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한자를 해석해달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할아버지 땅 문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북쪽에서는 다 국가 소유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다 싹 가져간 건데 뭐. 그럼 통일 이후에 우리가 그런 모든 체제를 불법화하고 다시 통일 이전의 체제를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사실 북한을 완전 불법적인 존재로 보고 박살을 내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남북전쟁이 생기. 11워가 코리안워가 아니라 11워가 있어야겠죠. 아니. 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서가 효력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제 그분은 땅 문서 들고 있는 분은 사회주의 문재양 정부 막 이러면서 실망을 크게 하겠죠 그러면. 아무튼 네 이런 노매드는 과거에도 그러니까 강요된 듯한 노매드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다음은 내일 다시 이어가도록 하죠. 네, 김민아 씨 이틀에 보는 건 처음이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진짜 투머치 토커가 여기구만.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